20년을 믿고 살아온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뇌출혈로 쓰러지자 그녀는 간병 대신 제 재산을 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었던 아내의 충격적인 본심, 그리고 무너진 가장의 처절한 반격에 대한 실화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평범했던 가정, 조용했던 아내, 그리고 감춰진 외도. 결국 남편은 쓰러지고 그 틈을 파고든 아내는 이혼과 재산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모든 진실을 조용히 준비해왔습니다. 과연 이 부부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차근차근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내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남자의 무너진 일상과 그가 일어서는 과정을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누군가 제게 가정이 어떤 의미냐고 묻는다면 저는 살면서 유일하게 나를 안심시켜주는 곳이었다고 대답할 겁니다. 적어도 4년 전까진 그랬습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 윤선영은 조용하고 정리 잘하고 남 눈치 안 보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게 낯설었지만 갈수록 그런 점이 저한테는 참 편안했어요. 같이 있으면 뭐든 내가 책임질게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28배 딸을 낳았고 그 후로는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처음 10년은 진짜 숨 쉴 틈 없이 달렸습니다. 회사에서 뒤처질까봐 매일 야근하고 주말엔 가끔 바람 쐬러도 가고요. 아내는 살림엔 일가견이 있었고 딸은 어릴 때부터 아내를 쏙 빼닮아 얌전했습니다. 그냥 이게 행복이구나 싶더군요. 누구처럼 큰 소리로 사랑한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저는 늘 가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집에만 오면 아내가 끓여놓은 국물 냄새가 반겨주고 딸아이가 아빠 왔다 하며 달려와 안기던 그때,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들을 지키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저 혼자 운전하고 제사 준비도 빠지지 않고 도왔습니다. 아내가 고생 안 하게 하려고요. 저희는 큰 다툼 없이 살았습니다. 가끔 말다툼은 있었지만 싸움 끝엔 언제나 아내가 당신도 스트레스 많지 하며 먼저 져주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아내를 등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 안 해도 늘 든든하게 내 편일 거란 믿음이 있었죠. 딸이 대학에 들어가고 나니 부쩍 아내가 말하더군요. 이젠 우리 둘만 남았네. 어릴 땐 애 키우느라 정신 없었는데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좀 쉬자. 어디 여행이라도 할까? 그 말이 아내 눈을 반짝이게 만들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숙소 알아볼게. 당신은 항공권이랑 일정만 봐줘.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계획을 짰습니다. 결혼 후 20년이 넘도록 단둘이 떠나는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 가정의 마지막 평온이 될 줄은. 그 평범하고 따뜻했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는 거요. 아내와의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오랜만에 설렘이란 걸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단둘이, 그것도 해외로 떠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딸도 엄마 아빠 진짜 잘 다녀오셔요 하며 손을 흔들어줬고 아내도 매일 노트에 뭐가 좋을지 정리하더군요. 식당, 관광지, 시장, 마사지샵까지. 나 진짜 이런 거 오랜만에 해보네. 신혼 때 이후로는 같이 어딜 간 적이 없잖아. 그 말에 괜히 제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애 키우고 집장만 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돌아보면 정작 아내랑 손잡고 어디 다닌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거든요. 그러게, 당신 말대로 이젠 좀 우리도 즐기자. 맞아.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듯 여행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항공권은 제가 회사 복지몰에서 예매했고 아내는 숙소를 예약하겠다며 제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워낙 기계에 약하니 아내가
온라인 예약은 주로 맡았거든요. 당시엔 그 모습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비행기랑 동선은 당신이 봐. 나는 괜찮은 숙소 골라볼게. 적립금 있는 어플 있거든. 저는 거실에서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아내가 노트북을 쓰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 평온하기만 했어요. 숙소는 어디로 예약할까? 당신 알아서 해. 편한 대로 잡아. 침대만 푹신하면 돼. 그날 아내는 한참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신경 쓰지도 않고 그냥 잊었죠. 그리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씻고 나오니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내일 일정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근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이상한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익숙한 숙소 예약 사이트. 예약 내역이 그대로 열린 채였죠. 별 생각 없이 마우스를 움직이다가 그 리스트를 보게 됐습니다. V모텔 2인 대실 오후 3시. 트리플 호텔 1박 숙박 토요일 체크인.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약한 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간 적도 없고 날짜도 낯설었습니다. 뭐지? 처음엔 실수로 눌러진 걸까 싶어 창을 닫으려 했지만 그런 예약 내역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고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상한 예약들.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매달 특정 요일에 반복되던 그 기록들. 그날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심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믿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기를. 노트북 속 예약 내역을 본 날 저는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믿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냥 친구랑 다녀온 걸 수도 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노트북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벼봐도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2인 대실, 평일 오후. 우리가 가족여행으로 갔던 숙소는 아니었고 그날 난 분명히 회의 중이었고 아내는 장 보러 갔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고 뒷골이 싸늘했습니다.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출 전엔 꼭 머리를 말리고 나가던 모습, 평소보다 짙은 화장, 새로운 속옷,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시장 좀 갔다 올게 하던 그 목소리까지. 그날 밤 저는 아내를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혼자 거실에 앉아 새벽이 되도록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회사에선 멀쩡한 척했지만 퇴근 후엔 혼자 노트북 앞에 앉아 과거 기록을 뒤졌습니다. 아내의 폰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 어플 캡처, 카드 결제 내역, 통화 시간, 문자 백업,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저는 냉정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도록 오직 사실만을 모았습니다. 그걸 모으면서 제 마음도 점점 식어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고 저는 더는 혼자 삼킬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숙소 예약 내역 봤어. 뭐? 무슨 숙소 예약? 당신이 내 노트북으로 예약했던 거 한두 번이 아니더라. 아내는 그 순간 아주 짧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그거 실수였어. 한 번, 진짜 딱 한 번. 내가 미쳤었나 봐.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날 저희는 크게 싸웠습니다. 사실 싸웠다기보다 제가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거죠. 하지만 아내와 헤어질 용기가 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내가 그냥 순간 호기심으로 그랬고 그때의 죄책감에 지금은 전혀 만나지 않는다는 그 말.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따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아내를 완전히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더 참담했으니까요. 그 후 아내는 달라졌습니다. 딸에게도 살갑게 굴고 저에게도 유난히 잘했습니다. 밥도 손수 차리고 퇴근 시간 맞춰 간식도 챙겨놨습니다. 정말 잠깐이지만 저도 믿고 싶었습니다. 우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전 그 증거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아놓기만 했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덮으려 했습니다. 몰랐습니다. 그게 제 인생을 더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갈 줄은. 그날도 평범했습니다. 오전엔 미팅이 있었고 오후엔 직원들 식사 챙겨주고 저녁 무렵엔 복사기 수리기사까지 불렀습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세상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고 속이 미식거렸습니다. 아, 피곤해서 그런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다음 순간 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누가 날 부르는 소리도 들렸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눈꺼풀은 무거웠고 입은 굳게 닫힌 듯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선영이 왔겠지. 당연히 내 옆에 있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옆에는 아내가 없었습니다. 대신 수척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는 건 어머니셨습니다. 70이 넘은 어머니가 고개를 숙인 채 제 손등을 꼭 쥐고 계셨습니다. 얼마 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걱정이나 눈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딱히 반가운 기색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던진 첫 마디. 언제 퇴원할 수 있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괜찮아?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런 말을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그날 이후 아내는 병원에 매일 오지 않았습니다. 올 때도 간병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반찬 하나 넣고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간호사도 아니고 무슨 간병인이야. 일 못해도 보험금 있으니까 병원비는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때부터 아내는 제 재산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당신 예금 어디 있어? 통장에 잔액 얼마 있어? 회사에서 퇴직금 언제 나와? 그녀의 눈엔 걱정 대신 계산이 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쓰러지자마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입에선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제대로 말도 못하고 반응도 느렸습니다. 그 모습에 아내는 점점 짜증을 냈고 그럴수록 저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위해 매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죽을 끓여오셨고 밤에도 제 옆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며 간병을 하셨습니다. 80이 넘은 노모가 말입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지금 뭘 지키려고 참고 있었던 걸까? 재활병동으로 옮긴 후에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기적적으로 빨리 회복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발 하나를 들기 위해 수백 번은 넘어졌고 단어 하나를 말하기 위해 입안에서 굴리고 또 굴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 보는 아내의 눈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피곤함과 귀찮음 뿐이었죠. 어느 날 침대에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이제 회사도 못 나가잖아.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딸 앞에선 괜히 멀쩡한 척해야 하고 이제 나도 그만 좀 하고 싶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말을 잃고 쳐다봤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단단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니구나. 어쩌면 오래전부터 아니었던 걸지도 모르죠. 그저 제가 모른 척 해왔을 뿐입니다. 아니, 외면해왔던 겁니다. 며칠 뒤 회복이 좀 된 저에게 아내는 느닷없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뭐, 당신이 이젠 돈도 못 벌고
몸도 멀쩡치 않잖아. 그렇게 간병하다 늙고 싶진 않아. 딸한테도 이젠 사실대로 말할 거야. 내 인생도 살아야지. 그때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네가 바람핀 거 그거 내가 용서해 주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그래? 뭐라는 거야? 내가 모텔들 예약한 거 다 봤었어. 그러자 아내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비웃듯 말하더군요. 그거 하나 가지고 뭘 어쩌겠다는 거야? 증거라도 있어?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이미 뭔가를 치웠다는 걸.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노트북부터 열었습니다. 예약 어플은 지워져 있었고, 이메일도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외장하드까지 사라졌더군요. 아내는 제가 몸이 불편한 사이 모든 흔적을 없앤 겁니다. 철저하게, 조용하게. 하지만 몰랐겠죠. 제가 이미 그 증거들을 클라우드에, USB에, 종이로 출력까지 해두었다는 사실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저는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 인생 더는 허비하지 않겠다. 퇴원하던 날 딸아이는 손수 꽃다발을 사와서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아빠, 고생 많았어요. 진짜 고비 넘겼어요. 그 말에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내는 어딘가 초조한 눈빛으로 시계를 자꾸 쳐다보더군요. 이제 집 가면 뭐부터 챙겨야 하지? 라는 말이 제 귀엔 이 사람 언제쯤 나가주려나처럼 들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맨 먼저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제가 몇 달간 정리한 모든 증거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예약 내역, 호텔 위치, 날짜별 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상간남과의 문자 일부도 캡처해 넣어뒀죠. 그리고 그것들을 들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담담하게 설명을 마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혼 사유로 외도 입증되겠네요. 상대가 재산 요구한다면 오히려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날 사무실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는 제게 다시 이혼을 재촉했습니다. 생각은 해봤어? 당신도 편하잖아. 서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재산만 반씩 나누면 돼.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놨습니다. 안엔 출력된 숙박 예약 내역과 카드 명세서, 문자 캡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네가 바람피운 증거야. 그걸 왜 아직 갖고 있어? 네가 없앴다고 생각했겠지. 근데 나는 진작부터 따로 보관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눈동자가 사방을 흔들렸습니다. 희재 이혼은 내가 하자고 할게. 돈 한 푼도 못 가져가. 오히려 위자료 받고 끝낼 거야. 그 순간 아내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협박이야. 감정 상해서 그런 거잖아. 그래, 감정 상했지. 네가 나 사람 취급 안 했잖아. 근데 이건 감정 아니라 법이 판단할 일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방 안으로 들어갔고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간 집안엔 말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딸아이도 분위기를 눈치채고 방에서 나오는 시간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그저 묵묵히 변호사와 연락하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수개월 전 저는 이 여자를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무릎 꿇고 울 때 그게 진심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눈물조차 계산이었더군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계산을 냉정하게 되갚아주려 합니다. 그 후로 모든 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아내는 예상보다 훨씬 당황한 얼굴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서리라곤 전혀 생각 못했겠죠. 이제 와서 당신이 뭘 하겠다는 건데? 몸도 완전히 낫지 않았잖아.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아파도 옳고 그름은 따질 수 있어. 조정 과정에서 아내는 처음엔 협상에 나서려 했지만 증거를 모두 제출한 뒤 법원은 명백하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외도 사실 인정, 상대방 귀책, 재산 분할 불인정,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날 법원 앞에서 아내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했어?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렇게라도 안 했으면 내가 평생 후회했을 거야.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딸은 충격이 컸는지 한동안 말을 아꼈지만 어느 날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빠, 나 엄마보다 아빠 편이야. 진작 말 못해서 미안해. 그 말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다 밀려나오는 듯 했죠. 제 활은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이젠 천천히 산책도 나가고 작은 재탱이를 조금씩 맡으며 하루를 보냅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반찬을 싸우시고 딸아이는 쉬는 날마다 집을 들러줍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건 이런 작은 일상의 반복에서 시작되는 거겠지요. 혼자 사는 집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요즘은 창밖 풍경 보며 커피 한잔 하는 아침이 꽤 괜찮습니다. 무거운 책임과 의심 없는 믿음 속에서 제 자신을 얼마나 내팽개쳤는지도 이제야 깨닫게 되네요. 그동안 저는 아내를 믿었습니다. 무조건, 끝까지, 아무 이유 없이. 하지만 그 믿음을 가장 먼저 배신한 것도, 그걸 가장 가볍게 여긴 것도 결국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아플 때 곁에 없던 사람은 다시 건강해졌을 때도 곁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걸요. 이제야 비로소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가 아닌 그저 이재우라는 사람으로.